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성격을 테스트해보고 그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격을요? 네, 양의 성격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 방법이 되게 재밌는데요. 네.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풀어놓고 양이 풀을 뜯기 위해 비탈 위로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양은 값이 비싸지고요. 네. 그냥 산비탈을 터덜터덜 내려오는 양은 값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풀을 뜯기 위해서 가파른 산을 오르는 양은 뭔가 씩씩하고 운동신경도 있어서 좀 활발해 보이고 그래서 몸값이 오르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힘들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오르는 사람, 힘드니까 낮은 곳, 편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의 값어치를 높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양. 재밌는 오프닝이었어요, 오늘. 예. 네. 이 양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 사는 분들이 양을 고르는 방법. 높은 산에서 살려면 솔직히 우리 사람들도 되게 신체적 변화도 있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양들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신체적, 정신적 강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양 굉장히 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가요? 은근히 좀 사납다고 전 들었는데 성격이 있다고?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양떼 목장에 갔었는데 네. 먹이 잘 받아 먹고 괜찮던데. 그거는 사람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양은 순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뿔이 있더라도 뿔로 치질 않던데. 그럼 염소가 그런가? 네, 염소가 좀 그렇지. 양은 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나 아무튼 이거 순철 씨라면 순철 씨가 양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는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을러요. 내려갈 거다? 순철 씨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눈앞에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일을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 등산도 싫어하는데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높은 곳에 더 맛있는 풀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올라가 볼 만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고산을 올라가신 분들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정상. 그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성취감. 네, 그거 때문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뭔가 맛있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무에 올라갈 자신은 있는데 산에 올라갈 자신은 없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성공 확률도 높은 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양 고르는 방법이 오히려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우리 삶도 좀 되돌아보게 되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산지대에 사는 양처럼 또 정신력을 좀 발휘할 시기가 좀 오거든요. 겨울이니까 또 추위도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네. 또 추위와 함께 또 마음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더 네. 무장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새해 돈 버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통장으로 돈 버는 2016년 알뜰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차량 관리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전복톡톡에서는 겨울철에 피부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칼바람에 시달린 피부를 달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해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그쪽으로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밝은 지 13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설날에도 또 새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덕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끊임없이.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이 이 순간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돈 버는 법을 찾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방증이라고 요새는 얘기하죠.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한 방에 돈 벌기는 가능할까? 이 로또방이나 경마장에 가면 해결될까? 이 고수익 보장 말만 믿고 투자하면 성공할까? 이거 대체로 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갑자기 그렇죠. 벌 수 있는 일확천금을 방법. 원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 허황된 환상을 쫓다가 근데 피 같은 돈만 날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종종이 아니라 꽤 많이. 네. 이 위험 부담을 낮추고 부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재테크를 꾸준히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알긴 아는데 그게 어려운 게 요새가 금리가 너무 낮고 네. 또 주식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통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네. 만능 통장이라고. 아,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이 만능 통장입니다. 만능 통장. 네, 이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만능 통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만능 통장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하죠. 네. 예금과 적금, 펀드까지 한 통장에 담아서 관리하는 건데요. 2016년 핫한 상품이 바로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네. 먼저 2년 전에 ISA를 도입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5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 이게 벌써 5년 전이군요. 네, 5년 전이 됐습니다. 요 얼마 전에 누가 일본 갔다 왔는데 그거 다 보관해 놓고 있다고. 아, 보관을. 네, 그거 이제 피해를 입은 그대로를 원 상태로 놔두고 문화재처럼
우린 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맙시다. 방조제 같은 거 막 깎여 놓은 방조제 이런 거 보존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보존이 맞는 말이죠. 네네, 그렇죠. 보존을 해놓고 다시는 우리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내진 설비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배울 만한 게 있어요. 네. 보면. 배울 만한 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점들은. 네. 이 쓰나미가 지나간 뒤 후쿠시마 미야기현에서 발견된 금고 5천여 개에서 우리 돈 23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나왔대요. 우와, 이건 뭐죠? 이게 왜냐면 제로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은행도 아닌 집에다 돈을 쌓아둔 거죠. 금고, 이자도 없는 예금에 잠자고 있는 돈을 풀어서 자산을 늘리자며 일본에선 2년 전 일본판 ISA인 이른바 니사, N을 더 붙였습니다. ISA에 니사라고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2년 전에 도입이 됐군요. 네. 2년 전에 도입이 됐어요. 네. 이 만 20살 이상이면 말이죠.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니사. 중도 인출은 불가능한 대신에 연간 120만 엔 한도까지 주식 등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 양도소득은 전부 비과세입니다. 오. 네. 20%에 달하는 소득세가 면제되자 부자 노인들뿐만 아니라 부자 노인뿐 아니라 노후가 불안한 젊은 층들까지 가세해서 1년 6개월 만에 계좌 수가 921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네. 일본이 정말 장수 국가잖아요. 네.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노후 걱정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다가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ISA는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는 바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가입한 3개의 펀드 중에서 한 곳에서만 수익이 생기고 다른 곳에서는 손해를 입어서 전체적으로는 자산이 줄더라도 수익이 난 펀드를 기준으로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됐어요. 하지만 ISA에서 관리하면 발생한 수익과 손해 전체를 합산해서 실제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과세 기준도 이렇게 달라지지만 세율도 낮아져요.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투자 수익이 나왔다면 15.4%를 세금으로 떼는데요. 아까워. ISA 통장은요.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뗍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네.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이상이 돼도 15.4%가 아니라 9.9%의 세금만 뗍니다. 네. 훨씬 줄었죠? 네. 이런 절세 혜택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는 건데요. 매월 165만 원씩 5년간 납입해서 원금 9,900만 원을 만들었을 때 연 2%의 수익을 올리면 48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요. 연 4% 수익을 올리면 79만 원, 연 6%의 수익을 올리면 112만 원, 그리고 연 8%의 수익을 올리면 최대 226만 원까지 더 버실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네. 맞는 통장 상품은 이르면 3월부터 출시가 될 텐데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돈을 묻어둬야 이 절세가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돈 쓸 일 생기면 이거 통장에서는 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고금리 시절에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저절로 불어났는데 이제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요즘은 통장을 돌리고 짜내야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슬픈데요. 그래서 그래도 재테크를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 종잣돈 만드는데 좋은 이른바 풍차 돌리기입니다.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 풍차 날개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에 슥슥슥 돌아오는 것처럼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금 통장을 매달 한 개씩 만들어서 1년 뒤면 12개 통장을 돌리는 방식이죠. 목돈이 묶이지 않는 데다가 원금과 이자를 다시 저축하면 복리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또 새로 나온 상품을 잘 고르면요. 음. 적금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목돈이 일정 기간 묶이지 않아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달마다 만기가 돌아와서 매달 돈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음. 다달이 저축액을 늘려가기 때문에 저축 습관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윳돈을 투자하는 정기예금은 6개월 미만 단기형으로 돌리는 게 좋고요. 자, 이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내년 9월부터 사라지는 종이 통장을 미리 모바일 통장으로 옮겨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챙기는 건 짜내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야겠군요. 또 휴면 예금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안 쓰는 통장을 한눈에 보는 휴면 예금 조회 서비스도 더 확대돼서 좀 더 쉽게 내 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휴면 예금, 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에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합니다.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ATM 등에서 일반 계좌와 함께 휴면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상속인들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는데요. 3월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www.민원.go.kr 그러니까 minwon.go.kr 이 사이트에서 휴면 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휴면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통장은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재테크를 위한 하나의 팁인데요. 매월 씀씀이에 따라서 지출액이 변동될 수 있는 생활 비용을 관리하는 통장이에요.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 평균을 내서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요.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을 지출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매월 쓰는 돈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일정 금액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돈 모으는 지름길입니다. 네. 이 소비통장은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편리해요. 만약에 급여 통장에서 다음 달 생활비가 자동이체되는 날까지 돈이 남았다면요. 그 돈은 모두 예비비 통장으로 옮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소비통장을 정리를 해보면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가계부를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소비통장도 체크카드 연결이 가능한 은행의 저축예금이나 이 CMA가 적당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각종 금융상품에 이체되는 돈은 투자통장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소비통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투자통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투자통장에는 적금, 펀드, 변액연금보험 등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에 이체되는 돈을 입금해 놓는 방법입니다. 이때 모든 금융상품의 자동이체일은 가급적 같은 날로 정하거나 비슷한 날짜에 이체되도록 하면 관리하기가 편한데요. 투자통장에서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남은 돈은 전부 예비비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투자통장 역시 저축예금이나 CMA가 적당하고요. 역시 CMA가 여기 좀 적당한 모양이군요. 네. 자, 예비비 통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살다 보면 이 부득이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경조사. 경조사가 특히 그렇죠. 굉장히 원치 않을 때 큰 갑자기 돈이 나갈 나가는 때가 돈. 있습니다. 네. 재산세 이 경조사뿐만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 보험료, 휴가비, 가족행사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경조사뿐만 아니라 이 평소 생활비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자금을 모아놓는 통장이 바로 예비비 통장입니다. 이 예비 자금은 월 평균 지출액의 3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이 성과급을 받았을 때 보너스, 상여금 네, 이런 거 그런 받았을 거. 때 이 생활비가 남았을 때 그 돈을 예비비 통장에 넣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비비 통장으로 이용할 금융상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MMF나 CMA가 적당하다고 해요.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마련해두면
저축을 좀 빠듯하게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겠죠. 예비비 통장에 모인 돈이 충분하다면 일정 예비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정기 예금이나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 맞벌이 가정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남편과 부인의 용돈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주부들은 생활비와 자신의 용돈을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개인이 그럴 것 같아요. 이 개인이 쓰는 돈을 좀 분리해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돈인 용돈 통장 잔고를 보면 이 지키고 싶다. 좀 내가 아끼고 싶다. 이건 내 돈이니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히는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에 저절로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자 받기가 힘들잖아요. 금리가 네. 낮으니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부자는요. 1, 2%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은행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고 해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요. 각 은행의 금융상품 금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주소가 www.kfb.or.kr입니다. 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각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등의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부자가 되려면 이런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꼼꼼히 따져서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그래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부자 된답니다. 네. 저는 게을러서요. 자, 가장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스테이지는 조용필이 꾸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은 마이너스 통장과 결제 통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대다수 직장인은 기존 결제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좀 씌워가지고 한 개 통장으로 이제 묶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말 그대로 한 번 마이너스가 영원한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뭔가 노래 제목 같은데요? 한 번 마이너스가 영원한 마이너스. 영화 제목일 수도 있고요. 가사 같기도 하고. 자, 마이너스 통장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 계좌로 만들어가지고 비상 목돈이 필요할 때만 쓰고 빈번히 발생하는 공과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그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는 네.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네. 세계 최고의 투자가로 평가받는 워런 버핏은요. 복리의 마술을 눈덩이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눈덩이라도 언덕 아래로 굴리고 굴리다 보면 정말 큰 눈덩이가 된다는 거죠. 어떤 눈이 잘 뭉쳐지는지 정말 긴 언덕이 어디인지 찾는 건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아끼고 저축해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요.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겨울에는 그 자동차 관리가 필수입니다.
자동차가 얼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옛날에 저 스마트키 얼어서 네. 문을 못 닫았다는 맞아요, 작가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예, 근데 이 여성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점검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막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네, 진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손도 못 대겠고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죠. 예. 운전 중에 차는 운전만 하고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분들이 많죠, 여성분들 네. 중에는. 예, 운전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이게 행여나 좀 아무것도 모르고 카센터에 갔다가 목돈 들면 어쩌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차일피일 미루기 일수죠. 이 쉽지 않은 자동차 점검이지만 몇 가지 팁만 알고 있어도 한결 관리가 수월해지는데 네. 오늘 권수찬의 노하우에서는 여성 운전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노하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음. 정말 도움 많이 되겠네요.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점검의 기본은 이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돌린다고요? 첫 번째 방법이 한 바퀴 돌린다. 네. 이 자동차 점검의 기본은 주차된 자동차에 오르기 전에 네.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어. 주차된 후에 흠집이 나진 않았는지 자동차 외관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이어 점검입니다.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네. 타이어 4개의 공기압을 육안으로 체크하는 것이 이게 점검인데요. 네. 타이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난히 내려앉아 있다면 공기 보충이 필요하죠. 네. 적당한 공기압도 필요하지만 4개의 타이어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안을 통해 바람이 많이 빠진 타이어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안 하면 그냥 잠깐 주차해두고 다시 돌아왔을 때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차량 바퀴 한쪽에 바람이 빠져면서 차가 기울어지는 그런 황당한 경험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냥 방법은 보험회사 전화해서 임시 방편으로 타이어 떼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미리미리 살펴보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보다 높을 경우 승차감이 나쁘고 공기압이 낮으면 승차감이 좋은 반면 이 편마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타이어 점검 후에는 허리를 숙여서 차량 아래 떨어진 오일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네네. 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량에서 떨어진 오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름방울이 발견이 되면 즉시 카센터를 방문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큰일 날 것 같네요. 네, 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장거리 주행을 앞둔 자동차 자가 점검이라면요. 네. 외관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본넷을 열고요. 가장 쉬운 체크부터 시작해 보면 되는데 본넷을 연다고요? 본넷 연다 하면 또 무서워하시죠? 네. 뭔가 되게 큰 일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네, 뭐 별거 없습니다. 본넷을 열고요. 네.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핸들 오일, 그리고 부동액, 워셔액 등 자동차 운행에 소비되는 각종 액체들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네, 이게 뭐가 브레이크 오일이고 뭐가 엔진 오일이고 이런 거 뭐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자, 제가 차가 없어서 차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으신 건지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노란색 고리형 손잡이를 빼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고리를 빼면 긴 막대 끝에 엔진 오일이 묻은 자국이 있는데 네. 휴지로 이걸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원래 자리에 다시 그 손잡이를 꽂았다가 빼내서 네. 기름 자국이 F와 L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기름 자국. F와 L 사이에 이게 딱 묻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빨간색 고리형 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오토미션 오일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네. 요즘은 없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네. 엔진 오일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후 기름의 양을 체크하는 거가 좋습니다. 네. 그 또 뭐 워셔액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자동차 자가 점검하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이 워셔액과 부동액 주입구 여기를 착각하는 겁니다. 워셔액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뚜껑에 분수 표시의 그림이 있어요. 분수 표시. 네. 몇 분의 몇 네. 분수 표시.
이 표시는 모든 차량에 다 있기 때문에 분수가 그려준 분수가 이거 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막 확인했는데 쏟아지는 분수 있습니다. 이거. 네, 위로 이렇게 네. 올라갔다 쏟아지는 그. 네. 위로 올라갔다 쏟아지는 분수. 그거 얘기합니다. 음. 이 워셔액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이 뚜껑에 분수 표시 그림이 있으니까 이 표시 모든 차량에 있거든요. 모든 차량에 있으니까 분수가 그려진 뚜껑에 워셔액을 넣어야 됩니다. 이 또 부동액 뚜껑은 뜨거워요. 얼지 않아야 되니까 차가. 네. 그래서 부동액이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주행이 끝난 후 바로 열게 되면은 그 열기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부동액 체크는 옆에 달린 보조통을 열어서 남은 부동액을 확인을 하고요. 네. 보조통에 부동액이 없으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본넷을 열고 직접 자동차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점검으로 그런 복잡한 자동차 이런 기계의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는 거는 좀 역부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차량을 운전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정비 기술자들도 말이죠. 차량 이상 증세를 찾아낼 때 오감을 활용한다고 해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승차감을 느끼면서 차량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차량을 운전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벨트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벨트. 네. 삐 하는 소리 있어요. 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특히 벨트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네. 이것은 기계 회전과 벨트의 장력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난다고 해요. 특히 벨트가 헛돌면서 나는 끽 소리 이거 오래 방치하면 네. 벨트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받아서 벨트의 장력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자동차에서 나는 냄새도 그렇죠. 자동차 이상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냄새 나면 정말 좀 점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네. 워셔액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어디에 엔진 넣어야 오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겁내지 말고 수리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좀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고 평소에 점검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여러분도 겁내지 마시고 궁금하면 두드리고 물어봐서 겨울철 차량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네, 네. 어제는 차가운 추상을 했잖아요. 음. 오늘은 뜨거운 추상 대표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가운 추상은 이성적인 지성에 중심을 둔 그림이라면 뜨거운 추상은 낭만과 감정 그리고 열정에 더 중점을 둔 그림이에요. 네, 그렇군요. 칸딘스키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추상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좀 재밌어요. 네. 우연치 않게 자기의 그림을 거꾸로 두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와서 보니까 거꾸로 된 그림이 더 괜찮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칸딘스키는 깨달았어요. 아,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는 네. 걸요. 그래서 추상화를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거치는 그 진행 순서가 있죠. 네. 먼저 칸딘스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칸딘스키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대학교에서 법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성공적인 법학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9세가 되던 해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시회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본 후에 큰 감명을 받게 돼요. 모네는 저희가 예전에 해돋이라는 작품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던 네. 화가예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그렇죠. 화가였죠. 칸딘스키는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인상주의 작품을 보고 사실대로 그리지 않은 실루엣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영감을 얻어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마 이전부터 그림은 종종 이렇게 취미로 그려왔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소질도 있고. 네. 그러니까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겠죠, 갑자기. 그렇죠.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데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전혀 못하는데 가수가 되겠다는 네. 것 같은. 예. 그런 분들은 있긴 한데 가수가 워낙 화려해 보이니까. 네. 아무튼 초기에 그는 화려한 색채의 풍경화나 아니면 러시아 민속화에서 영감을 얻은 주제들을 그렸어요. 하지만 점점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서 사물과 상관없이 형태와 색채 그리고 선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칸딘스키는 음악과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상미술이 사람에게 주는 감동을 음악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색채는 건반, 눈은 화음,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다.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술이 주는 감동을 음악에 비유했습니다. 칸딘스키가 추상화를 가장 많이 연구한 곳이 독일 바이마르에 있는 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예요.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국가 기조로 삼으면서 소련 연방이 됐죠? 예. 네. 그러면서 그런 자유로운 예술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소비에트 연방. 네네, 소비에트 연방. 네, 그렇게 됐죠. 자유로운 예술을 하기 어렵게 됐어요. 근데 마침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미술 이론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칸딘스키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독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 칸딘스키는 분석 드로잉과 색채와 형태의 이론적 고찰로 구성된 기초 코스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 또한 색채와 형태, 선에 대해서 집요하게 분석을 했고요. 추상화 이론을 체계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칸딘스키는 이곳에서의 강의 내용을 모아서 1926년에 자기의 책 점, 선, 면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상화에 대한 의론을 체계화하던 바우하우스 교수 시절에요. 그린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할 작품입니다. 노랑, 빨강, 파랑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명이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그러네요. 네. 하지만 작품 자체는 되게 추상화답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목은 되게 쉬운데 작품 자체는 되게 이게 뭘 그린 그림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 작품은 색의 3원색인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을 기본으로 해서 이 기본색에 파생되는 많은 색들을 사용해 그린 그림입니다. 또 직선과 곡선, 그리고 원형과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면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대체로 직선의 선들로 구성되어 있고 노란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동그란 머리와 삐죽 솟아나온 머리털, 그리고 쭉 뻗은 콧대와 동그란 눈 등 마치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같기도 하고요.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곡선을 많이 사용했고 파란색을 주된 색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원이 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칸딘스키는 이 작품의 오른쪽 밑에 음악 기호처럼 보이는 것을 그려넣기도 했는데요. 동그란 점은 음표의 머리처럼 보이고 교차된 가로와 세로에서는 플랫처럼, 가로로 네 줄을 그린 선들은 오선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의 사이, 그림의 가운데에는 주로 빨간색을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곡선을 주로 사용한 형이상학적인 형태들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이렇게 직선과 곡선,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을 적절히 배분해서 화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서 그림의 조화가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그림에 사용된 색들이 각각 고유한 음악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란색은 음정의 높이를 올리는 능력, 파란색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능력, 초록색은 바이올린의 중간 영역, 빨간색은 북소리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추상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몬드리안의 작품은 빈틈없이 계획된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이성과 균형이 강조된 차가운 추상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미리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마음의 음악적 울림을 표현한 칸딘스키의 추상은 감정과 열정을 중요시하는 따뜻한 추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네. 약간 좀 두 화가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했는데요, 이분 그림 설명이. 네, 이 그림은 정말 어제는 굉장히 간단했는데. 네. 어제는 정말 단순 명료했기 네. 때문에 간단했는데 이 그림 칸딘스키의 그림은 정말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는 정말 추상적인. 네, 정말 막 그린 것 같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막 이상한 형태들이 뭐 있고 막 물방울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되게 그냥 뭔가 형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네. 아무튼 색깔이 굉장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됐고 뭔가 즉흥적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뜨거운 추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 훑어봤다고요? 네, 이렇게 추상화까지 오면서 좀 웬만한 예술 사조들은 다 훑어본 것 같아요. 뭐 인상주의라든지 고전주의 그런 것들, 초현실주의도 봤었고, 그렇죠.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직 소개할 작품들이 또 아직 많으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 가시면, 네. 유튜브 가시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 작품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영상을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혹은 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흔적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은 칼바람에 시달린 피부 달래는 법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이국제 정보 톡톡. 요즘 며칠간 꽤 추웠죠? 차가운 칼바람에 피부가 노출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노안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겨울철 차가운 바람에 상처받은 피부를 촉촉하게 달래는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피부를 진정시켜주세요. 한여름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피부만 진정을 시키는 건 아니랍니다. 겨울철 칼바람에 계속해서 노출된 피부 역시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은 후에 피부결을 정돈한 뒤 진정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을 하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을 하기 전에도 피부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주 건조한 타입이 아니더라도 바람에 수분이 쉽게 날아가기 쉬운 겨울철에는 수분 크림과 페이셜 오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는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둘째, 히터 바람은 최대한 멀리하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난방기구. 따뜻하긴 하지만 오히려 칼바람에 시달린 피부를 더 괴롭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히터의 사용은 실내 습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히터를 통해서 먼지와 세균이 지속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돼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더구나 추위에 시달린 피부를 바로 히터 바람에 노출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급격한 온도차에 홍조 현상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각질과 피부 트러블이 더욱 많아지게 된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 난방, 피부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각질 제거는 적당한 수준으로 하세요. 겨울철에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피부의 각질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이 생기는데요. 각질층은 과도하게 쌓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유분과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질을 지나치게 많이 제거해도 문제가 된답니다. 찬바람이 잦은 겨울철에는 주 1, 2회 정도 각질을 관리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각질 제거 전에 충분히 온수에 피부를 불리고 입자가 굵은 각질 제거제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또 거친 수건보다는 손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과 물을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눈에 반사되는 태양빛, 칼바람 등으로 김이나 주근깨 등 잡티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러한 잡티를 예방하고 추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특별한 수분 관리 없이 늘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여기에 피부에 좋은 과일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해주면 기미와 주근깨는 물론 감기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영양분이 함축되어 있는 비타민제 외에도 블루베리나 석류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겨울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겨울철에 우리 몸은 외투와 핫팩 등으로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막상 칼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는 피부는 제대로 챙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부 달래는 법을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피부를 속부터 겉까지 촉촉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겨울철이고 굉장히 건조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진짜 피부 관리하기가 힘든 시기예요. 네, 건조한 시기엔 피부 관리가 참 힘든데 네. 각질 막 생기고 그러니까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러거든요. 되게 속상하고.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각질 제거 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마스크팩도 붙이고. 지나치게 각질 제거를 한 건 좀 위험한데. 네, 그렇죠. 뭐 각질 제거하면 좋다고 해서 막 매일 하거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이것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 때를 벗기지 않습니까? 네네. 때를 벗기게 되는데 그 때도 각질이죠. 네네네. 각질 세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또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세균을 막아주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 더럽다고 벗겨내면 또 안 되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다고 해서 막 하지 말고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특별히 좀 더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건조해서인데 네. 이 건조를 좀 막기 위해서 오키 씨는 어떻게 피부 관리 좀 하나요? 일단 수분 크림을 바르고 항상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르죠. 저는 약간 피부가 지성 타입이라 안 좋죠. 여름에는 피지가 많아져서 네. 수분 크림 잘 안 바르는데 겨울에는 지성 타입인 저도 되게 좀 피부가 당기고 그래요? 건조한 게 느껴져가지고요.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자려고 해요. 그래야 피부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건조한 모양이네 겨울이. 막 이렇게 건성인 분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나름대로 좀 피부 당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부 관리의 신으로 여겨지는 배우 고현정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런 말이 돌 정도래요. 비행기 타면 되게 건조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타고 나면 수분 크림 한 통을 다 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피부를 잘 관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자라 그렇죠. 네. 근데 뭐 고현정 씨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과하게 하진 않는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렇게 수분 크림을 잘 발라주는 게 그 건조함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도 피부가 괜찮은 편인데. 태생적으로 이렇게 원래 좋은 거군요, 피부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젊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피부 좋다고 지금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좀 방심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관리는 해주시는 게 부러워서 그런 좋아요. 거죠 지금. 아니 나중에 좀 고생할 수가 있다고요.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보다.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크림 같은 것도 바르시고.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군요. 눈주름이 있다고요. 네. 주름은 다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마스크팩이라도 해주세요. 참 게을러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맞아요. 피부 관리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피부가 안 좋거나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안 좋진 않으니까. 그 남자들은 기초를 잘 안 하더라고요. 스킨 로션을 아예 안 하는 남자도 있고. 저는 바르는데요. 그거 스킨 로션 다 따로 발라요? 아니면 하나로 따로. 되어 있는 거? 그 귀찮은 남자들은 아예 안 바르거나 그것까지 귀찮으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바르거나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귀찮으면 어떻게 피부 관리 이게 피부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킨 로션이라도 꼭 발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자세네요. 네, 세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 세수도 잘해야 돼요. 폼 클렌징으로 항상 이렇게 뽀득뽀득하면서. 작가님은 굉장히 건조하다고 하네요, 피부가. 겨울철만 되면 건조하셔가지고 네. 외출하기 하고 돌아오면 이제 특히 건조함이 굉장히 심하시대요. 되게 그 당기는 느낌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어쨌든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목소리 쓰시는 분들은 또 겨울에 또 건조하기 때문에 목 관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목감기가 걸리고 나서 노래를 못 하겠어요. 목이 아직 회복이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평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까지는 또 가수가 아니겠잖아요, 제가 또. 뭐 그러니까요. 근데 아깝잖아요. 못하면 신철 씨 실력인데. 어쨌든 칭찬 고맙고요. 네. 자, 마칠 시간이 됐군요. 네. 1월 1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